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에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맞붙는 국민의힘 1차 경선 비조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는데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속도를 더해가는 각 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 상황,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의 법적인 쟁점들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 네 분의 패널들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부의원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에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영남 순회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이 90%를 넘으면서 어대명, 구대명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는 예상했던 결과인지요? 압도적으로 1위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는데 예. 제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세론에서 이제 대안 불가론으로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네.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은 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그 인식들이 있는 것과 여전히 구구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내란 종식은 헌정 수호 세력들의 집권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 당원들의 그 투표뿐만 아니라 각종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김건 의원께서는 민주당 경선 이재명 후보의 압승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게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게 하실 리가 없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서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선 흥행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은 이 미래 지도자들, 미래 당을 이끌 사람들한테 어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모으는 분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네. 않아서 조금 제가 저희 당이 아니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진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에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발언에 대해 판단하시는지요?
아니 근데 이거랑 민주주의랑 90% 넘게 얻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다수결의 원리에서 결정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권 재민을 천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 성과 내는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지지를 얻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주의와는 어떤 상관인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파면당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그런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국민의힘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통 이제 경선을 하다 보면 당내 의원들이 이렇게 경선 후보 쪽으로 가서 이제 캠프에 몸을 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지금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 쪽에 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궁금해서요. 예, 네. 못 봤습니다. 아, 전혀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건 의원께서는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김현정 의원이 확인하신 바로는 김동연 후보 쪽에 캠프 쪽에 또 김경수 후보 캠프 쪽에 가 있는 현역 의원은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좀 가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가시는 분이 좀 있다고 전 들었는데. 근데 뭐 제가 정확히 저희 당이 아니라서 네. 모르지만 그다음에 만약 아무도 안 가신다 그러면 그것도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 경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위 싸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PK 지역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경남지사를 역임한 바가 있어서 임기를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영남권 경선에서는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김경수 후보가 경남지사를 했지만 상당한 정치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역의 대표 인물 이런 정도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후보로 출마해서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지지율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가 경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K까지 포함해서 K까지 그 지역의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상황도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원들 지금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원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뭐냐면 이번 비상기업 탄핵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경선 국면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위 후보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아닌데다가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준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기간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승부를 하기에는 주관적, 객관적 상황상 한계가 좀 뚜렷해 보여서요. 네. 뭐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해서 지역의 어떤 뭐 영남 기반 이런 게 지금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역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후보로 또 선출될 때 또 보수 정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때 비해서도 더 압도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정강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민주당이 DJ 시대를 넘어서 노무현의 시대, 문재인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뭐 이재명 시대가 개막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지난주 이 방송인가에서 88% 정도가 득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남았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93%를 얻고 서울에서도 93%를 얻어갖고 진짜 이제 남은 지역을 생각하면 정말로 90%를 얻어서 당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가 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뭐 민주주의 정당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적당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당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잘못 보일까 봐 싶어서 경쟁 후보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도망다니는 격이에요. 정말 지난번 2021년 경선에 있었을 때 명락대전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그 철저한 자질 검증이 있었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든가 도덕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 하지 못하고 2등이나 잘해서 다음 포스트 이재명을 노려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영속 정당,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려봅니다. 예. 근데요, 옛날에 그 새누리당 때인가요? 박근혜 대표 할 때 그 전당대회에 그때 84%인가 아마 득표하셨을 겁니다. 84%나 89%나 뭐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는 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경선이나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뭐 당내 민주주의를 논해야지 그 지지율 자체만을 가지고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거는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충청과 영남의 누적 결과를 보면은 김경수 후보가 5.17% 누적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5.27%인데 최종 결과는 경선 비중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서 이제 27일까지니까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요. 김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1위가 정해져 있는데 2위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는 더 관심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2위 후보가 관심이다라는데 뭐 저 정도의 지지율 같으면 그 2위가 전 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당의 최소한도 그 상당한 부분으로 지지를 받는 정도의 사람이 이제 등장해야 그것이 이제 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4% 7% 나온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당 자체에서 이 당의 미래가 될 어떤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후보도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을 꼬우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당에서 당을 이끌고 갈 어떤 미래 후보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장으로서의 대선 경선 그런 의미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을 놓고서 좀 너무 심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남 또 이제 충청 경선 이후 사실은 더 이제 긴박감이 넘쳐야 되는 곳이 수도권이나 호남 경선일 텐데 조금 매운맛이 더해질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그대로 27일까지 이어질까요? 근데 사실 그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역 순회 경선 하면서 투표하는 것은 우리 이제 지역 우리 당원들만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보다는 투표율이 한 10%가량 높아졌어요. 그만큼 투표율은 훨씬 더 올라가서 훨씬 더 관심도는 되게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 본선을 예열하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압도적인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그 예열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우리 그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뭐 그 도지사를 하고 계시고 또 그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공약이나 비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공약들도 많이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높다 보니까 그 주목도 약간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 이제 그 네거티브라든지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네거티브 거의 그런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유력한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예열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로의 뭐 이전이나 등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경선에 가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과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볼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이제 자명해 보이는데 그럼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착한 2등 전략,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현역도 경기지사입니다. 또 대안 2등 전략. 그러면 다음 대선이 오는 경우에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그다음 차기 대권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2등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걸 꿈꾸고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0%라고 보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되고 대선에 성공하든 낙선하든 당내 영향력은 여전히 갖게 되겠죠.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한마디로 김민석 후보가 단연 1등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결과가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의 시대가 이제 개막했다고 봐야 되죠.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뭐 다음 대권을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다음 이제 당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당권을 얘기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낙점하는 사람이 다음 당권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착한 2등을 한다, 뭐 대안 2등을 한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2등은 김동연 후보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지역이 경기 서울인데 이 지역에서는 뭐 현직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조금 지금까지 얻었던 것보다는 의미 있는 득표를 얻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조경 부위원장은 정광재 대변인의 분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국민의힘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길들여져서 민주당도 그럴 거라고 보는가 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당권이나 이 당내 민주주의가 바뀌는 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도 그때 2017년 대선 이후에 직전까지는 뭐 문재인 이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 굉장히 강했죠. 물론 이제 그때 뭐 당내 비주류가 조금 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포스트 당 시대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까지는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만약 정권 교체가 성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구도는 또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그때 지금 뭐 5%냐 10%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재명 이 대통령인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무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낙점하는 사람이 당권을 갖고 이런 일 발생 안 합니다. 민주당은 아마 대선 이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뭐 차별화하고 후보들 간에 뭐 매서운 공방이 있지는 않지만 이후의 민주당의 미래 또 포스트 이재명과 관련한 논의는 대선 이후부터는 왕성하고 활발하게 시작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질 전당대회에서는 또 다른 판이 벌어질 거고요. 이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그 민주주의 당내 민주의 역동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네. 다음번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돕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사람,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한 사람이 될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안 돼서 떨어진다면 떨어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김근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정말로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 한마디 좀 해야 되겠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정광재 대변인의 그 해석을 보면 그냥 국민의힘 사례를 그냥 딱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그 당대표 경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룰까지 바꿔서 꼴찌 후보 1등 만들었잖아요. 저희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냥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건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A조 B조 토론을 하는데 핵심 내용은 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적으로 대선이 탄핵이나 내란 프레임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는 까닭은 뭘까요? 그건 제 생각에는 좀 예열 단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선이 계속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처음에 한 번은 뭐 좀 짚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네 분이 경쟁하고 두 분이 경쟁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저희가 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상호 공격하는 부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와 다른 새 후보 사이에 이제 이 B조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사퇴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통해서 지금 키높이 구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정 속옷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인신공격성 질문을 한 것은 저는 두고 보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홍준표 후보 이 질문 괜히 했다. 그 청년의 꿈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온 예. 거긴 하지만 이거 괜히 했다라는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B조 토론이 그렇게 격렬하게 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포맷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격렬해지려면 서로 상호 토론이 오고 갈 정도로 반박과 재반박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단 그 수위가 좀 낮았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계엄과 관련해서 또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일 것 같았는데 3명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으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공세적으로 꺼내 들면서 차별화한 점을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이야기도 다시 거론이 됐고요. 또 홍준표 후보는 생머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지금 경선 물론 A조도 있고 B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간의 후보들 사이에 공방되는 내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이렇게 분당대회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분당대회 시즌2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전 투구식으로 흐르고 그냥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서 네. 그 자체적인 공방만 계속 지금 하는 그런 형국이고, 오히려 반 이재명만 외치고 있고 자체적인 뭐 공약이라든지 비전 같은 거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B조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만 유일하게 이제 그 탄핵에 찬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 쪽으로 3명의 후보들이 이제 공세가 좀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 이렇게 득점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제 딱 그 구도가 선명하게 1대3으로 갈리면서 주목도는 좀 높았다라고 보는데, 그 질문 수준 자체가 너무 뭐 당연하고 뻔한 질문하고 수준 낮은 질문으로 막 그 경선구들 희화화시켜 놓으니까 이 경선이 뭐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1차에 4명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이제 그 반탄 후보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경선에서는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1, 2, 3, 4등 뭐 예측할 때 보면은 뭐 저기 3명은 거의 확정적이고 1명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선에선 그렇게 하고 본선에 가서 그 전략을 바꿀 것이다. 중도 확장 전략으로. 근데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요.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A조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양향자 후보입니다. 양향자 후보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양향자 후보가 AI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찢었는데 이 장면을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을 했을 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왔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설문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강하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각인되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한 퍼포먼스였죠. 뭐 예. 준비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그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그 공약을 찢어버리기 전에 제대로 일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AI 공약 발표한 거 100조 투자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업계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을 받아서 그대로 공약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나가서 AI가 관련돼서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물으면 예. 나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빈 깡통이라고 평가하려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공약을 찢었다는 퍼포먼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후발 주자로서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AI 공약 보면 조금씩 다 차이는 있지만 국가 정부 차원에서 뭐 민간까지 포함해서 100조 뭐 200조 투자 유치 필요하다는 것 당연한 거고요.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공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예요. 그러면 누가 잘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자체를 놓고 뚜렷한 예. 근거도 없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뭐 저는 눈길은 끌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A조 토론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 AI 공약집을 찢는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 뭐 강하게 각인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좀 지나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35년 동안 이제 공무원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저한테 제가 계속 교육받는 게 뭐냐면 튀면 죽는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튀지 않으려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인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예. 왔더니 여기는 튀어야 산다. 그래서 완전히 행동 규범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건 뭐냐면 사실 그 국회의원 300명인데 국민들이 아시는 국회의원이 뭐 한 30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좀 무리한 말이나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뭐 이렇게 막 찢고 이런 거는 조금 무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선을 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받을 비난은 뭐 받고 그렇지만 그게 뭐 그렇게 또 뭐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네.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든 간에 내일이면은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정광진 대변인. 예. 너무 긴 설명은 가급적 시간 저희가 많지 않았어요. 네.
네 명이 누가 될지 누가 되는지하고 혹시라도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짧게. 네. 근데 제가 그 4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언론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해 본다면 3강은 이미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예.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 또 중도 보수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거다. 누가 이거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당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내일이면 바로 그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제가 알면서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예, 김현정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도와주십시오. 4위를 안철수 의원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4위로 포함이 될 것이다. 네, 이유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후보는 좀 약간 이제 하향세인 것 같고 그 표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홍준표랑 이제 저기 한덕수 그 저 대형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예. 그 이제 오세훈과 유승민이 사퇴한 이후에 그 표들이 그 유승민 저기 그 한동훈하고 그 저 안철수 쪽으로 가는 흐름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저 흐름인데 그래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한 마음에 뭐 드럼통 퍼포먼스도 하고 오버를 막 좀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 18 리얼미터 4월 16일부터 18일째 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예. 그 여야 통틀어서 전체의 후보 적합도에 봤을 때는 1위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이지만 그 이제 저기 나경원 후보가 4% 얻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3.7% 얻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그 정체였고 안철수 후보는 1.2%가 상승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기 국민의힘으로 압축해서 후보 적합도를 물으면 4위가 안철수 후보가 나옵니다. 9.6%로. 예. 그다음 나경원 후보는 6.4% 이렇게 저 안철수 후보가 4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론조사가 좀 저 추세 흐름이 좀 중요한데 그런 흐름은 좀 안철수 의원 쪽으로 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거 우리 스태프분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 된 게 조사가 아마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개요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YTN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결과가 있거든요. 그걸 올려주세요. 전체 말고요. 국민 플러스 무당층인데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4명을 예상하시는지요? 저도 지난주 얘기하고 이번 주 얘기를 지금 방송하면서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도 안철수 후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예. 봤었는데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그리고 여론조사 지표상의 변화를 보면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이 100%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층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약간 또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격차를 보면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방금 전에 조사 기여는 말씀드렸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결과입니다. 김문수 27.8%, 한동훈 19.8%, 홍준표 17.9%, 나경원 10.2%, 안철수 7.7%. 김건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보다 좀 앞서시는데 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같은 조사에서 거길 보면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 또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똑같은 예. 여론조사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이제 우리 당에 계신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말씀이 이거 그렇게 되면 당내 기반이 좀 훨씬 강력한 나경원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 만들을 해주시라고. 예. 저는 사실
얘기를 듣고 나면 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응답자에게 국민의힘 후보자를 물어본 결과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국민의힘 적합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은 제가 읽어드렸던 그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 4등을 안철수 후보가 하느냐 나경원 후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되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3명이고 한동훈 후보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3대1 구도가 되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탄핵에 찬성 반대했던 사람이 2대2 구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던 표가 한 사람에게 몰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표가 두 사람에게 나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흥미진진한 거는 KBS 열린 토론을 듣고 계신 분들 다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예상을 여쭤본 겁니다. 네. 끝까지 대답은 안 하셨고요. 저는 대답 못하겠습니다. 자, 이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신문 조사에서 김현정 의원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이제 넘어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대세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뭐 대세로는 사실 좀 형성되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그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견제하면서 보수주의라고도 규정도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그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들이 시간이 갈수록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지금 뭐 불법 계엄에 대한 그런 다툼으로 안에서 계속 내란에 동조한 듯한 움직임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중도 확장주의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그런 그 공약들과 비전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확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 흐름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이상에는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진단합니다. 네. 이거 바로 그냥 김건도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 주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지금 국민의힘 경선 또는 6월 3일 대선 과정까지 가장 클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습니까? 뭐 절연, 뭐 처단, 뭐 이런 식의 뭐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탈당 요구도 했습니다. 뭐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보수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방식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이고 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 이미 과거지 않습니까? 탄핵이 인용된 것이. 그래서 전 대통령이 되셨고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에서 점점점 이제 이 뭐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 당과의 관계도 정리가 다 될 것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탄핵이 되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바로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뭐 한 대선 다 끝나고 한 6, 7개월 후에 이제 그런 결단 조치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밟게 되는 건데 항상 이제 그런 거를 좀 견디지 못하고 빨리 절연해라 뭐 이런 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정치적으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교훈을 얻으시면 그때 대선에 지셨잖아요.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대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늦게 몇 개월 지나서 절연을 하면 이번 대선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대선에 진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당이 분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분열하지 말고 어떤 보수의 가치,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개요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경 부위원장 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이제 32.9%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50%가 넘는 이재명 후보의
또 지지율 또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앞서는 조사기가 상당히 지금 탄핵 여파가 지속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민주당 경선에서 나왔는데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뭐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뭐 충청권 표심 공약 등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당장 현실적 고민이죠. 그리고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역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 그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저 김도연 후보도 당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물리적 공간에 있습니다. 해도 되고요. 뭐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국무회의실도 따로 있고 집무실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 대통령의 소재지 문제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직무를 어디서 시작하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냥 용산에서 시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를 보수하고 보안 문제 점검을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그 첫날부터 그렇죠. 원인이 첫날부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청와대에 단 하루도 가지 않겠다. 여기에서부터 실패가 예고됐습니다. 그때 보면 제가 서초동에 사무실이니까 보면 매일 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출근 행렬이 거기서 8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업무 효율이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급하게 용산 이전하면서 거기 뭐 이 해킹 문제 발생했고요. 국방부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혹시 계엄을 내지한 문제가 그때부터 싹 떴다고 하는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하게 업무 공간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용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부를 길게 가져갈 예정인데요. 이 주제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한덕수 차출론입니다. 정광재 대변인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죠? 예. 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지금은 네. 우리 당 경선의 흥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 당 경선에 대한 관심을 훼손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대론 또는 출마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지 이분이 정말 그 밀린과 같은 정치판 안에 들어왔을 때 예. 과연 그 정도의 알겠습니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not ye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김건희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외교 관료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not yet.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통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협상도 해보고 예. 뭐 이런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상대방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예. 상대방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나의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한테 미래가 있느냐? 근데 여의도라는 동네도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안 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협상에서도 상대방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아직 뭐 결정 못했다고 해서 약간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고 파이낸셜 타임스 대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우리 정광재 그 대변인하고 똑같이
별로 한 총리께서 실질적으로 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 경험은 협상 시작되면 항상 생각보다 협상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협상을 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안 나올 거면 안 나온다.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 선을 그으면 되는데 아니,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 본인의 미래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협상 상대방들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때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미래가 없다고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예. 훨씬 더 아주 진지하게 예. 협상해야 될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협상을 위해서 40여일간의 협상을 위해서 그 의사를 밝힐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나간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으로 봤을 땐 출마 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NCND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상호관세의 협의, 이런 거 저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이 권한대행한테는 없고 차기의 새로운 대통령이 그 상호관세나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그렇게 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좀 해준다 치더라도 예. 외신 인터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대선 주제 행보예요. 강주가 최근에는 부활절에 또 대형 교회도 찾아가고 그런 그 정치적 메시지들을 지금 막 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서울의 명성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혹시라도 예를 들어 지지율이 폭락한다든지 또 다른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의 그 태도를 봤을 때는 나가겠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지금 그 전 국민이 얼마나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권한대행의 가장 큰 직무가 공정한 선거 관리인데 지금 본인이 지금 심판을 보면서 선수로 뛰겠다 이런 식의 행보들을 하는 것은 이거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도 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출마 자격이 어떻고는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 더 여쭙지 않고요. 조기훈 부위원장이 볼 때는 출마 가능성 여부만 놓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변수는 딱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누구로 되느냐.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절대 하지 않을 후보가 되면 예컨대 한동훈 또 홍준표 후보는 아마 홍준표 후보는 명시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때 여론조사상 합치면 유의미한 승부가 되겠다 하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저는 누가 후보냐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덕수 대행은 무조건 나갈 것이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금 김건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 스탠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나 백악관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매일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협상에 있어서 가장 다루기 쉬운 상대로 생각할 거고요. 이미 지난번 트럼프와의 대통령 통화 때 청구서 내밀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가스장, 네. LNG 등등등 해가지고 방위비까지 결부시켰습니다. 관세에서 몇 프로 내려주는 정도의 어떤 성과를 준 것처럼 하고 나머지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 협상을 잘하기 위한 스탠스가 아니라 이 협상을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의원께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영어를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외국 정상이 국가 지도자감으로 많이 마음에 두나요? 아무래도 소통이 이제 편하니까 네. 조금 외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 요소만 갖고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정상 외교에 있어서는 두 분의 성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른 요소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뷰티풀 잉글리시와 그레이트 콜,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름다운 영어, 위대한 통화, 이것이 마치 뭐 무게를 실어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협상의 필요성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시기니까 이제 그거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하는데 뭐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잘 모르지만 한덕수 총리께서도 평생 공직자로 있었고 저도 35년 동안 공직자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 당연히 무책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건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강진 대변인에게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도 영향을 주고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항우여 경선관리위원장 그다음에 권영세 이 비상대책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단일화도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일절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걸 표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그게 2002년에 본 것처럼 그 단일화라든가 빅텐트 내에서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애써 지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잘하면 우리 그 국민들은 정말 협상을 잘했구나. 정치 지도로서의 미래가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고요.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너무 지나친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잠깐만요. 잠시 못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1부가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돼서 출연자들의 상대 진영 다른 후보에 대한 다소 격앙된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혹시 조금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김건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이제 성공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우리가 많이 수용하는 것이고 그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전개에 나온다 그런 가능성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결국은 협상의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미래에 대한 모성을 유지한 것을 이해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엄청 실망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을 본인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험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준비 단계, 그러니까 뭐 협상을 뭐를 하는 준비적 예비 단계 이 정도에서 이렇게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지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뭐가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라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협상은 모멘텀이라서 지금이 그런 모멘텀인지를 확인할 기회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하면서 5나라를 이제 먼저 선정하면서 가장 빨리 합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장 좋은 모멘텀에서 우리 국가에게 제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순간에 협상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로 생각하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걱정하듯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라면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라 컨설테이션,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자, 2부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먼저 김혜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역대 재판에 섰던 이 모든 대통령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섰는데 지난번 1차 출석 때는 일단 사진 촬영도 안 됐고 이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사진 촬영은 가능해졌죠.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김 의원님? 일단 형사 피고인 중에 출석을 비공개로 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것은 비공개로 지금 아직 안 풀려 있는 상태고 그 재판 촬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민심의 역풍이 되게 거세니까 아마도 재판부에서 다시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갖고 이제 허용한 것 같은데 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 4명의 대통령들은 모두 다 공개를 했었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 공개를 했었는데 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예의를 두느냐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이기도 하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신무정 검찰총장의 검찰에다가 또 윤석열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되지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거는 사법부의 신뢰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역대의 모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피고인들한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기를 했습니까? 본인만 예의여서는 저는 그거는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법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판부에서 결정하는데 고법에서 당연히 저는 비공개 출석도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입장은 어떤지요? 이 촬영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촬영은 이제 두 번째 재판부터 지금 한 거 아닌가요? 오늘 제가 석간신문 보니까 촬영된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네, 포토라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당에는 경선 중이어서 경선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경선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여러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경선에 지금 좀 집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얼마나 망신을 많이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것이 약간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미 소환 때 이제 포토라인 세우는 거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전 대통령들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이 재판에 올 때 포토라인처럼 세우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주장을 이제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강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부터 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어떤 증인 신문 내지 진술 이번에 형사재판에서의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보면 이 비상계엄의 위헌은 없어서 스스로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막 나옵니다. 저는 윤석열
피고인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저를 따져보면 평생 검찰로 살아서 본인이 구성하는 법 논리가 무조건 맞다는 그 망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칼과 같은 것이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97년 신군부의 5.18 비상계엄 학대의 내란죄 사건에서 이미 다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냥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한 행위로서 이 내란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이 5.18 광주 학살이 이루어지는 이 결과 발생까지 내란죄 폭동의 요인으로 보지 않고요. 이미 이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결정했잖아요. 이런 내란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을 판단할 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의 저항하고 군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무에 유입에 대해서 막아진 거지. 애초부터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건 전혀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또 지금 주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 부인됐기 때문에요. 예. 저는 앞으로 윤석열 피고인이 뭔가를 발언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양형에 더 부담이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식 대변인. 예. 그러니까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국민의힘 내부에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사법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잘 듣고 뭐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각할 테니까 결국에는 판결로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포토라인에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를 두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은 이미 이제 피해자 인권 차원에서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국론 분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탄핵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걸 판단해 갖고 이제 경호라든가 보안 안보 질서 유지 이런 차원에서 지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꾸 쟁점화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남은 시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세력화 이 부분을 네 분과 함께 짧게 토론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사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이 사진에 담겨 있었는데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진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이게 윤버지가 윤석열 플러스 아버지가 이제 결합된 단어로 알고 있는데 윤 어게인 신당 또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권에서는 통일 대통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는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움직임 김건호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사실은 권력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잔존 권력이라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장 전직 대통령이 된 거는 하루아침에 바뀐 거지만 거기에 대한 뭐 향수랄까요? 그런 것도 남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의 어떤 해프닝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광훈 목사께서 뭐 대선에 출마해서 하신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비례로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석천호수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2번, 4번, 4번이 이제 저희 국민의 미래당이니까 2번, 4번을 찍어달라고 쭉 얘기하시는데 뭐 상당한 숫자의 분들이 우린 2번, 8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8번이 이제 그 자통당인가요? 그쪽이어서 야 이거 이러다가 그 비례 의석을 한두 석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결국 3%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런 말씀이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정 의원께서는 윤 의개인 신당 창당 움직임 또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면서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종의 이제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않고 계속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세력들이 거기에 기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이 분들이 이렇게 신당 창당하고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정치적 그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속셈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절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국민의힘이 명확한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명확한 그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정강훈 목사의 그 대선 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랄까 그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찬물도 끼얹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2.2% 정도 득표를 했잖아요. 2.2%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작은 포션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는 그런 것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국은 정강훈 대표도 출마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뭔가 또 그 요구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은 또 안에서의 또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 김건희 의원 혹시 추가로 할 말씀이 있으시죠?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과연 경선 과정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국민들과 또 밀접한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으로 선택을 받을지 계속 또 KBS 열린 토론에서는 열어놓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